폴란드 방산 계약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면 한국 방산 수출 전략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네, 폴란드 수출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폴란드에 대한 수출을 했는지를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로켓 배송이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했는지 아니면 평생 동반자였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은 우리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줬죠. 우리가 방산 수출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성능 좋고 가격이 착한 무기를 마치 배송 속도의 빠르기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공급망의 승리였지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방산 강국을 들여다보면 1970년대 미국이 이란에 F-14 톰캣을 팔 때 단순히 비행기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공군 체계 전체를 미국식으로 개조하고 수천 명의 기술자를 보내는 인프라를 먼저 깔았습니다. 한번 우리 물건을 쓰면 50년은 우리 없이 못 살게 하는 어떤 지정학적인 락인 효과를 누린 겁니다. 우리는 폴란드 수출이 가성비라는 전술적 우위는 점했지만 폴란드가 진짜 원했던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30년 동안 지켜줄 강력한 안보 생태계라는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물건을 팔았지만 그들의 안보 심장을 장악하는 플랫폼은 팔지 못한 것이 폴란드 경험에서 남긴 우리에게 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여전히 유사한 접근을 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캐나다와 60조 원의 잠수함 사업이 내년 6월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의 반복된 폴란드에서의 실패한 것들을 캐나다 사업에서는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60조 원이나 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성공의 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폴란드에서 납기와 성능으로 대박을 쳤으니 이것이 만능 열쇠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뿌리 깊은 제조업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또 배를 팔아서 성장한 나라이지만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면 무조건 팔린다라는 상업적 논리가 방산에도 그대로 투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자동차가 아니고 60조 원이면 캐나다 국방비의 수년치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캐나다 정치인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배가 튼튼해서 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캐나다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들은 국민에게 이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북극해 주권이 얼마나 확고해지는지를 설명할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카탈로그를 펼쳐들고 자막 능력이 몇 시간 있다 같은 공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층위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정부가 말하는 패키지 딜은 어떤 수준까지 구체화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실효성 있는 패키지 딜이 필요합니다. 잠수함이라는 사업은 캐나다의 미래를 채우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이 패키지 딜, 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부품 몇 개 현지 생산해주고 장비 기술 가르쳐 줄게의 수준은 명함도 못 내밀 것입니다. 강대국이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 종합 선물 센터를 들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패키지 딜은 이러한 국가 종합 선물 센터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북극해의 자원과 항로를 지키는 게 생사 고란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잠수함을 사면 한국의 세계적인 AI 위성망을 통해서 북극해 감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주겠다 하거나 한국의 조선 기술을 캐나다 맞춤형 세빙선을 공동 개발하자 라는 이러한 제안들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캐나다는 핵심 강물 부국인데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 너희의 잠수함 우리가 사줄 테니까 너희 강물로 만든 배터리를 한국 전기차 공급망에 최우선적으로 넣어주겠다 라는 식의
제한들, 에너지와 안보를 결합한 딜,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패키지 딜이고 국가종합선물센터이며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무기라는 하드웨어에 그 나라의 산업적 갈등을 풀어주는 것, 소프트웨어를 꽉꽉 채워 넣어서 실효성 있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주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K방산 원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네, 60조 원의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 간의 이러한 기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슈였던 KDDX 사업이 하나냐 현대냐에 따라 2년여간의 오랜 기간 동안 선정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경쟁 입찰이라는 방법을 결정을 최근에 했죠. 그러한 그 결정을 했지만 그 하나와 현대의 두 업체는 아직도 기업의 어떤 이익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경쟁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방산 수출이라는 국가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K방산의 원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수출은 기업 영업부장이 아니라 국가 수반이 파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팀의 재구성이란 단순히 현대와 하나가 손을 잡는 걸 넘어서 정부가 그랜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독일 정부를 한번 보시면 자국 기업을 위해서 캐나다에 다른 무기 체계를 도입해주는 식의 실질적인 기브앤테이크를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팀은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 무기를 사면 이런 외교적 지원과 산업적 혜택을 주겠다라는 국가적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최고의 칼을 만들고 정부는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명분과 장소를 만들어주는 고도의 협업 시스템,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원팀이 될 것입니다. KF21 수출 논의처럼 방산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 방산은 같은 전략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나요? KF21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사꾼이 될 것인가, 전략가가 될 것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KF21 같은 미래 자산들도 같은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처럼 성능 대비 가격이 좋다는 이런 장사꾼 논리만을 고집한다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는 제품이 아니라 지식 주권을 팔아야 합니다. 비행기만 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항공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생태계와 교육 시스템 자체를 인식해 줄게 라는 비전을 던져야 합니다. 이번 캐나다 수주전은 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파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K방산은 전 세계 안보 지도를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로켓 배송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능 좋은 무기 하청 기지에 머물 것입니다. 이제는 계산기를 버리고 지도를 펴야 할 때입니다. 결국 방산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미래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개청 시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의 강화에 중점을 둔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직이 지금의 K방산 또 방산의 4대 강국 육성 수출 증대 이러한 그 기조에 맞게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60조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같은 대형 사업이나 KF21의 수출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이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강화에 기초를 둔 조직에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방위산업청이라는 이름으로 거버넌스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그 거버넌스의 그 확대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K방산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수출의 증대와 4대 강국이라는 큰 국정 과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두고 한국 우주산업이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섰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누리호 4차 발사로 인해서 우리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환호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누리호 4차 발사를 할 때 직접 그 고흥에서 발사대 근처에서 바로 봤습니다. 밤 한 8시부터 있으면서 새벽 1시까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있었고, 제가 생각한 거는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몇 분의 어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전날에 그 주변에서 숙박을 하고,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은 매우 춥습니다. 그 추운 거를 참고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구나 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우주 산업을 바라보는 관심들이 얼마나 많구나 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발사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이러한 환호하는 이러한 이면에 이번 기회에 우리 우주 산업에 대한 것을 좀 냉철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산업은 3차 이후에 4차까지 가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1년마다 쏘는 것이었는데 2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5차는 내년 6월, 6차는 또 그 다음 해 6월 해서 이제 1년 단위로 계속 발사를 할 텐데요. 이번 4차가 기술적 안정화냐, 또 아니면 또 민간이 어떤 등판이냐,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우리가 로켓을 쏠 수 있을까라는 무릎에 답을 하는 시간이었고, 또 4차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제작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가 로켓을 양산할 수 있을까라는 무릎에 답을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는 우리가 과연 로켓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줬다고 보고 있고요.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가 로켓을 양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줬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유럽의 아리안 로켓이 있는데 상업 발사 시장을 장악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으로 단가를 후려치는 이런 마당에 누리호는 여전히 일회용입니다. 제가 쓴 칼럼에 보면 우리가 그 발사 성공이라는 여러 가지 샴페인의 기포가 꺼진 뒤에 냉혹한 어떤 장부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칼럼을 썼지만, 그 출발선에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스페이스X에서는 재사용 로켓에 대한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발사 전문가들은 한 10회 정도 재사용한다라고 보면 이 재사용 로켓에 대한 어떤 기술적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 재사용 로켓을 100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지금 30회에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을 대조한다면, 마치 차로 따지면 스페이스X는 람보르기니를 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4차 발사가 끝났고 1년 단위로 5차, 6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서 우리가 달 착륙선,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것들도 함께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2030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용 발사체가 100번을 더 재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30번을 재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로켓에 대한 기술 전문가들도 최초의 재사용 발사가 성공했을 때에 했던 논평이 10회 정도 재사용하면 성공적이다라고 했는데 30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손을 놓으면 안 되겠죠. 이번 4차 발사를 토대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또 그 축적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주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또 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진행하다 보면 분명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 국가 안보적인 논리, 또 우주 산업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완성,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둘러싼 기술 이전의 투명성과 특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가 3차 발사 이후 2년의 경과 후에 발사를 했습니다. 2년이 경과한 이유는 민간 이전이라는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 발사를 하면서 이 민간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4차 발사가 뉴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뉴페이스 시대가 됐다라고 기사화되고 또 많은 부분 정부도 발표하는데 저는 이거에 너무 뉴페이스 열렸다라는 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냉정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4차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2년여 동안 논쟁이 되었던 것이 기술 이전과 또 이 기술 이전에 대한 특혜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국가 자산을 특정 기업에 주는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 또 얼마에 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2년여의 시간이 갔던 것이고, 결국 선정된 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이 됐고, 또 선정이 되면서 이 발사체 조립 공장을 고흥에다 놓겠다라고 제안서를 넣었는데 고흥의 어떤 그 산단이 구성이 안 되면서 순천의 산단에 옮겨지고, 또 순천의 산단에 옮겨지면서 창원이나 다른 또 지역에 우리 쪽으로에 대한 유치 문제도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이 4차 발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민간이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참여했냐라는 냉정한 판단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조립 생산에 대한 역할만 했는 것인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숙제가 있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차 발사에 거쳐서 가장 시끄러웠던 건 역시 민간 체계 종합 기업에 대한 선정, 또 기술 이전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이었는데 국가 세금으로 만든 이 핵심 기술을 왜 특정 기업 하나에 대기업에 몰아주느냐에 대한 소리도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숙제도 있습니다. 지금 3차까지 만든 기술을 4차 때 선정되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되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술이 습득됐고, 그럼 5차, 6차, 그럼 다 민간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우리나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발사체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시각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발사에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발사체 기업 중에 이노스페이스 기업이 상장사로서 아주 부각돼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도 지금 발사 시점을 계속 미루면서 기술적 검증을 좀 계속 하고 있죠. 지금 17일 했다가 또 다시 22일인가 또 했다가 또 며칠씩 이렇게 연기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숙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 발사를 통해서 민간 이양이라는 아젠다는 맞지만 그것이 진정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라고 단정 지으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성급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용기와 또 희망은 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노력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또 지금 시점에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누도 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치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국가가 기술을 쥐고 있으면 연구는 되지만 산업은 안 됩니다. 미국의 나사가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기술을 아낌없이 푼 이유도 결국은 민간이 경쟁해야 단가가 낮아진다 라는 이런 생태계를 인지했기 때문에 나사가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기술을 아낌없이 준 거거든요. 문제는 줬느냐 안 줬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소외되지 않았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물론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주도 아래 기술력과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은 굉장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타트업을 선택을 해서 기술력을 이전해 준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성공적인 아주 막대한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소 스타트업에게 어떠한 기회를 줬는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는 어떤 특정 기업, 대기업에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서 또 그 기업이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정 당시에 기술적 이전과 특혜 논란 등 한 260억 정도의 기술 이전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260억에 대한 이전비가 맞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면
사실상 우리가 많은 부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중소 스타트업이 소외되지 않았는지, 또 우주 생태계를 설계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러한 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대기업 한 곳만을 우주 재벌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 우주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누리고 4차 발사 이후에 여전히 불투명한 이런 어떤 우주 산업의 생태계에 어떤 여러 가지 희망적 메시지를 계속 안겨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러한 4차 발사의 어떤 환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 발사가 민간주도 뉴스페이스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 우주 산업이 앞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부분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 것인가에 대한 생태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연 것은 미국의 스페이스 X 해외가 연 것이지 우리나라가 연 것은 아닙니다. 냉철하게 그걸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도 글로벌처럼 뉴스페이스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주 산업도 뉴스페이스 시대가 됐다라고 단정 지어지는 것,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어떤 기술력이 아닙니다. 정부의 어떤 고객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페이스 X가 무너질 뻔할 때 나사는 앞으로 니네 로켓을 쓸 테니까 개발을 해. 1조 6천억 원의 어떤 사업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티켓을 준 셈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앵커 터너런트가 된 것이고, 이 앵커 터너런트 전략을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X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부가 여전히 갑의 위치에서 예산을 쪼개주면서 기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패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이런 문화, 또 기술 구매자로서의 어떤 정부, 이런 것들이 실종됐다라는 것이고요. 기업이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징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뉴스페이스의 혁신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보장을 한, 또 실패를 인정한 이런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발사와 위성체를 포함한 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주 산업을 한국 우주 산업 항우연에서 주도하면서 우주 산업을 이끌어갔고, 거기에 이제 우주 산업을 진정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논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주 산업 우리나라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주장들을 해오고, 항상 그것이 제1번 탑픽으로 나와 있었죠. 해결해야 할 첫 꼭지로. 그러면서 한 2년 전에 우주항공청이 생겼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이 생긴 거죠. 그러나 저는 우주항공청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주항공청이 과연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산업 생태계의 형성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거기 이제 보면 나사에서 있었던 본부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인이 사임을 얘기를 했죠. 과연 그분이 왜 사임했을까? 그냥 개인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한다, 이렇게 명문화도 했지만,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우주 산업은 보여주기식의 어떤 퍼포먼스적 모습은 아닌가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생겨서 그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라고 단정 지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도 열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주 산업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컨트롤 타워가 생겼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는 이미 해결됐다라고 보고 논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우주항공청이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명칭부터가 제가 여러 번 컬럼도 썼지만
우주항공청에 항공자가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청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때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때도 보면 발사체의 성공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위성을 운송하는 운송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위성, 그 위성들에 대한 논의는 관심이 적습니다. 거기에 주체계 위성과 또 서브 부체계의 12개의 그 큐브급 위성들이 탑재됐고 또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참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산업적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또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 참여했던 기업들에게 막대한 R&D 연구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생태계적인 어떤 것들은 구상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뭐 발사체를 뭐 1년에 한 번 쏘겠다, 2번 쏘겠다, 뭐 이러한 지엽적인 논리로 가져가는 것은 우주산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근본적 역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수 발사체 경쟁에서 우리는 지금 자동차 만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스페이스X는 람보르기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기술적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글로벌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성 있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적절하게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는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이 변화는 한국 우주산업에 어떤 기회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우주산업은 한 국가의 어떤 산업적인 축뿐만 아니라 어떤 외교적, 글로벌적, 어떤 세계적 관점에서의 어떤 우주산업의 어떤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이러한 지정학적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는 같이 있죠. 산업을 연결하고 이 산업적 사항들이 우리의 기술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산업에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n분의 1의 어떤 역할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달 뒤편에 어떤 그 샘플을 가져오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틈 바구니에서 한국의 우주산업은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발사체 기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걸 원할 거고요. 하지만 제약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우리는 아직 조연급입니다. 일본처럼 핵심 모듈을 만들거나 우주인을 보낼 강력한 협상 카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아르테미스 사업에 우리가 조연급 밖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제 칼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우주사업은 기술력이 곧 외교력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누리호 4차를 넘어서 차세대 발사체를 서두르는 이유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기술이 있으니 무시하지 말라는 어떤 지정학적 어떤 그 몸값을 높이는 이러한 전략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한국 우주산업이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국의 우주산업 중에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로켓은 트럭일 뿐 핵심은 화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로켓은 트럭입니다. 또 버스입니다. 사람을 운반하는 버스, 짐을 운반하는 트럭, 그 트럭에 실어서 나르는 그 화물, 또 버스에 타는 사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우주산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6G의 어떤 통신, 초정밀 위성, 영상, 우주광물 채굴,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서비스가 될 것인가,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주산업과 연계할 것인가가 핵심이죠. 스페이스X가 돈을 버는 건 로켓 발사의 대행보다는 스타링크라는 통신 서비스 때문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더 큰 로켓이 아니라 더 똑똑한 위성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주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팔 것인가, 비즈니스적 모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러한 우주산업에서의 비즈니스적 모델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60년대 로켓 경쟁에 뒷공무리만 쫓는 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드웨어의 강국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의 강국으로 가는 길, 그것이 K 뉴페이스가 잡아야 할
최후의 승부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많은 부분 실망한 것이 최근에 그 정부에서 업무 보고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주항공청의 업무 보고의 내용 속에서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의 비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발사체를 몇 번 1년에 한 번 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뭐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쏴라. 그것만이 우주산업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스페이스X가 돈을 버는 로켓 발사가 아니고 스타링크라는 통신 서비스가 돈을 버는 것이고, 또 우주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얼마나 우주 산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발사만 하면 뭐합니까? 그 발사 이후에 발사했던 위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그 효율성을 가져갈 것인가. 최근에 보면 이번 누리호 4차의 그 서브 위성으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의 큐브 위성은 우주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지구를 둘러싼 우주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주를 둘러싼 수많은 위성 조각들이 지구를 빼곡하게 메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그러한 것은 심해지겠지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이번 큐브 위성은 그 우주 쓰레기에 대한 것들을 일정 시간이 되면 지구로 끌고 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위성도 발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냉철하게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막대한 자금도, 정부 자금도 아니면 민간 투자 펀딩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곧 우주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 산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적 어떤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 우주산업의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것들을 정부나 또 우주항공청, 그걸 주무하는 우주항공청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이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전 정부 때 지정이 되고 그래서 3축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대전은 인재양성, 그리고 경남은 위성, 그 다음에 전남은 공을 중심으로 한 발사체 특구 지역으로 클러스터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클러스터별로 1조에 넘는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중복 투자되고 또 산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위성 특구인데 발사체 하고 있고 위성하고 있고요. 전남도 발사체 특구인데 위성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위성하고 발사체를 별도로 구분해서 산업을 갈 수도 없고 함께 가야 하고요. 또 인재 양성에 대한 것도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도 인재 양성해야 되죠. 각 지역에 맞는 또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통합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예산에 대한 중복은 없는지 정말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하나의 그 우주산업 벨트로 묶어서 중복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없애자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없이 뭐 1년에 한 대 쐈네, 두 대 쐈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KF-21 수출 논의와 중일 안보 환경 변화는 한국 산업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방위사업 수출을 장려하고 하면서 KF-21에 대한 수출의 논쟁도 한창입니다. 가성비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가치 있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시점에서 저는 이 KF-21에 대한 수출 논쟁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적인 문제, 또 중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갈등 문제, 또 일본이 계속 어떤 안보적인 상황을 부추기는 것, 구구 정권이 생기면서 어떤 안보적인 상황에 대한 자극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방산 수출에 대한 것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을 넘어서 우주와 공역의 어떤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고, 또 일본은 이러한 미일 동맹 등을 업고 아시아판 F-35 허브가 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물량 공세로 인해서 하늘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우리에게 독자적인 안보 플랫폼을 가졌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싸고 좋은 전투기라는 가성비 플레임은 깨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플라이스 디코딩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플라이스 디코딩은 우리가 제공하는 빠른 납기와 정비 체계가 상대 국가의 전력 공백을 메워주는 안보 자산임을 우리가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기라는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손잡으면 너희들의 안보 상태가 바뀐다라는 강력한 가치 신호를 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2026년을 향한 한국 산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2026년에는 새로운 어떤 그 한국 산업에 대한 방향성 이러한 것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한국 산업의 방향성을 저는 비대칭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완충된 둔화 그리고 비대칭 이 키워드가 2026년도의 대표적인 산업의 키워드다라고 보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주춤하겠지만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했지만 2026년 한국 산업이 단순 제조에서 솔루션 제공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나 배를 잘 만들어 파는 게 좋았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AI와 피지컬 기술을 융합해야 합니다. 방산과 우주가 하나로 묶이고 자동차가 AI 모빌리티로 변화하는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산업 간의 경계를 인지하고 못하는 겁니다. 바로 2026년도에 시작될 산업의 모습이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들은 AI가 별도로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어떤 산업에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듯이 방산과 우주도 하나로 어떻게 묶여서 그것을 시너지로 만들 것인가, 또 자동차가 AI 모빌리티로 변한 이런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는 것이 2026년도에 우리 산업계의 큰 방향성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개별 제품의 어떤 성능 경쟁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누가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범용 제품이 대량 생산해서 특화된 기술의 어떤 독점으로 완전히 이동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전 세계 공급망이 멈추는 급소가 어디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곳을 점령하는 비대칭 기술 전략이 산업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2006년도의 산업의 패러다임은 이러한 비대칭의 시대로서 극명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고 산업과 산업이 어떻게 붕괴돼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 아니면 이것이 어렵다라는 특화된 기술들,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산업의 본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2026년을 향한 정부 정책의 핵심 베팅은 어디에 있나요? 2026년도에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 정부에서 어떻게 정부 정책의 예산들이 만들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26년도의 정부의 정책의 키워드를 보면 경제 안보의 성벽을 쌓기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K방산의 외국인 투자가 300% 넘게 폭증했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칼럼 등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양날의 검이 있다라는 것은 자본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핵심 기술들이 쑥쑥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도둑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으로 방산 투자 통합 정보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러한 자금에 대한 흐름, 외국 자금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또 기술 보호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기술 보호 펀드를 만들어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구체적 방안인 겁니다. 정부가 준비하는 핵심 이러한 통합 정보 시스템, 또 이것은 단순한 DB가 아니라 우리가 방산 생태계에 들어오는 자본에 꼬리표를 다 붙이는 겁니다. 마치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방산에도 이런 실시간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2026년도에는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지키기 위한 펀드를 만들고 공급망에 여러 가지 징후가 생기면 즉각 경보를 울리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별적 개방과 정교한 보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별적 개방과 정교한 보호가 같이 맞물리는 어떤 이런 전략적 사항을 가져가야
가져갈 때에 우리가 방위산업이나 또 우주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을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전략적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하나요? 네, 제가 60조 원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는 상품을 팔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팔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될 아젠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2026년을 바라볼 때도 이 비대칭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키워드다 라고 했었죠. 기업의 경영진은 어떠한 판단을 가장 먼저 내려야 할까? 제가 상품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배가 성능이 좋으니까 사주세요 라고 하는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전략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잠수함을 드릴 테니 캐나다의 핵심 강물과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묶어 북극해를 지켜주는 경제 안보의 블록으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업들은 이제 제품의 스펙 싸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회사가 국가 전략의 어떤 퍼즐 조각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026년도에는 국가 전략과 싱크로율이 맞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2020년도의 산업 경제의 판도는 비대칭의 시대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도 6월에 60조 원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선정이 되겠지만 앞서 여러 번 얘기했던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 실패의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품을 파는 거에 자체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역대 우리 방위산업은 방산 수출에 대한 것들은 거의 생각을 못했죠. 처음에 자주국방에 대한 기치로 방산산업이 시작이 되었고 또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2006년도에 개청됐던 방위사업청도 내수의 무기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두고 만든 조직입니다. 투명하고 좀 방산비리에 대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투명하게 갈 것이냐, 전문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가져가 있죠. 방산 수출에 대한 것들은 아젠다에 없었습니다. 먼 얘기였죠. 17년도에 제가 방산 수출 협의회를 만들면서 앞으로 우리의 방산 시장은 수출이 주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하고 활동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방산 수출이 이제 주력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방위산업도 어떻게 하나 수출해보면 되게 성과다라는 시대가 넘어간 겁니다. 한층 더 상위 레벨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파는 어떤 자체에서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수출국 파트너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사님이 보실 때 2026년을 준비하는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2026년도에는 비대칭의 시대, 성공과 실패가 극과 극으로 구분되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격의 통역가이자 생태계의 그랜드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가치 해석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쓴 칼럼에서도 가성비의 굴레를 넘어서 K방산의 프라이스 디코딩의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프라이스 디코딩은 2006년도 트렌드 용어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 방위산업에도 딱 맞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스 디코딩은 가격을 해석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를 위해 K방산이 세워야 할 핵심 전략은 이 프라이스 디코딩에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가격을 단순하게 인상하거나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해석해서 시장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말하자면 가격을 통역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가장 싸서 사는 무기가 아니라 가장 뛰어나서 선택하는 무기를 원합니다. K방산이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숫자로서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서의 가격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격에 숨어있는 기술력과 신뢰, 이러한 스토리를 읽어내는 프라이스 디코딩의 전략이야말로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브랜드의 격상을 이끌 핵심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K방사는 가성비의 시대를 넘어서 가치의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르네상스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끄는 경영자들은 이제 우리 제품이 왜 비싼지 혹은 왜 가치 있는지를 상대방의 언어로 통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보고 경영하는 시대를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산업적 기회로 바꾸는 것, 또 생태계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필수적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무너지는 공급망이 어디를 메워줄 수 있는지, 또 국가 전략과 어떻게 싱크로를 맞출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2006년도에 경영자가 이러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2026년도는 장사꾼에서 위기이지만 전략가에게는 단 한 번의 거대한 위기가 될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답할 때 많이 26년도에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통제하는 구조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자주국방의 상징이 될 수 있나요? 핵연료 통제와 자주국방은 우리가 목줄을 쥔 파트너가 될 것이냐 자주국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로 우리는 패러다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국방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무기를 만들고 쏘는 장면.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우리가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갈 밥, 즉 농축우라늄, 핵연료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 브라질이 핵 잠수함을 만들려다가 미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강력한 통제에 막혀서 수십 년간 고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수조 원의 잠수함은 그냥 거대한 새 말뚝일 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 연료를 100%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것은 절반의 자주국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핵 연료 사용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이 핵 공유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됐다라는 강력한 외교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자주는 아니더라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고도의 외교적 승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줄을 쥐고 있는 파트너와 그 목줄의 길이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 밀당 자체가 자주국방의 새로운 정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연료 추진 잠수함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떤 논리에서 나오나요? 추진 잠수함을 추진할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싼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이 사업의 추진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의 건조비가 수조 원에 들어갑니다. 또 유지비는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 돈으로 재래식 잠수함의 여러 척을 뽑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핵 잠수함일까? 바로 은밀함의 지속성 때문입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재래식 잠수함이 스노클링을 해야 하는 수영 선수라면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한 달 내내 잠을 자도 되는 이너인 셈입니다. 재래식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근처로 올라가야 하고 이때 적의 레이더에 잡힐 위협이 큽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속도도 3배 이상 빠르고 승조원의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 억제력의 차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이 잠수함이 우리 항구 앞바다에 숨어 있다고 칩시다. 재래식 잠수함에 추격하다가 숨가빠서 올라온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그것을 바로 찾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무제한의 자막 능력, 이것이 여러 가지 적에게 공포심을 가게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의 이유에 발맞춰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전략적 어떤 사업 추진의 방법들을 시간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번 핵추진 잠수함의 미국의 승인이라는 것을 두고 많은 부분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감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핵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과 같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라고 일부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죠. 그럼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에는 반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논리도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일부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그러한 것들을 반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또 핵을 사용한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핵무기와 핵을 기반으로 한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가진 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가 비핵화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쓴 그 칼럼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신뢰성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국과의 어떤 외교적 관계, 또 거대한 폭풍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 핵에 대한 사용, 그러니까 무기가 됐든 또는 핵연료 됐든 이러한 민감성에 대한 것들은 정의되어 가야 되고 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환경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동맹 구조 속 선택지로 봐야 할 사안인가요? 핵추진 잠수함의 미국 승인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중일 간의 해군력의 증강, 동맹의 구조,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지정학적인 외교적인 활동들인데 지금 이러한 주변국들을 보면 중국은 해군 전력을 크게 하고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고 또 일본은 사실상 경항모를 운영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또 이렇게 올린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추진도 이러한 주변국들의 증강을 부추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의 어떤 평화 공존을 위한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위기감과 외교적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미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 핵추진 잠수함을 받기로 한 오커스 사례를 보면 호주는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맹국의 틀 안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의 추진 사업에도 논란이 되는 것이 이거에 대한 건조를 어디서 할 것이냐,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우리 필립 조선수에다가 건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과연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냐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됐었죠. 그렇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건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계속 10여 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어떠한 전략적 외교적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고 또 무엇을 이끌어낼 것에 대한 외교적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적 수단이 함께 작동되어야 이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처하고 또 한반도의 해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도 맞지만 또 냉정하게 그것을 살펴보면 핵추진 잠수함 같은 원거리의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굳이 북한에 대적하는 잠수함으로만 쓸 것이냐, 그건 오히려 디젤 잠수함의 수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의 안보적 역량을 더 확대하고 또
또 중국과 일본이나 주변국들과의 어떤 그 해양력에 대한 진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측면이 큰 거지,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응한다라는 것은 면밀하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핵추진 잠수함은 더 나아가서 또 막대한 그 우리 방산의 주력 수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은 지금 조선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필립조선소에 가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좀 그곳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 정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하는 것은 미 해군의 함정들이 건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함정의 수주를 받은 것을 지금 이제 필립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가 만들고 기술력을 확보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들을 사업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그 호주의 오커스의 사례처럼 단순히 단편적인 어떤 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확보, 이런 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안보 외교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의 외교 안보의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돼야 되고 전략적 방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반도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 일본의 어떤 견제,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고, 또 K-방사에 대한 확대, 또 미국의 안보 외교에 대한 우리의 어떤 협상적 카드, 이러한 것들로 활용할 때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전략적 어떤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군사기술보다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 문제인가요?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에 대한 또 논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뭐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나 이런 것들은 좀 돼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요. 또 이러한 걸 또 다 따라서 또 기본 설계가 돼 있다고 해서 상세 설계나 또 체계 설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다 확보했다라고 단정 지으는 것도 저는 더 나아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 기술적 제휴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만의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핵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숙제와 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건조에 대한 것들을 위한 전략적 어떤 군사적 문제, 국가 전략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원자로의 소형화 기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상당한 그 기술들에 대한 숙제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대륙에 갇힌 반도국가에 넘어서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강대국, 이런 것이 되겠다라는 선언이라는 측면에서의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핵추진 잠수함이 국방 예산이 막대한 부분을 쏟아 넣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때 많은 정치적 이슈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저출산 문제, 복지와 같은 민생 문제, 이런 것에 맞춰서 과연 그 차질적 없이 국방 예산이 계속 확보돼 나갈 것이냐에 대한 숙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도 몇 조 원의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이 적기가 10년이고 20년이면 그 10년, 20년이 사업에 다 마무리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예산이 1년 단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선정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사용하는 어떤 그런 예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사업비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년 그 사업에 대한 논리를 확보해야 하고, 그 확보된 논리의 사업들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우리 안보 상황과 외교 상황, 그리고 어떤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또는 사업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전략적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대양 해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여기에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라는 또 다른 외교적 안보 상황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또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이러한 논쟁의 여러 가지 그 본질은 잠수함이 필요하냐 아니냐, 또 우리는 어떤 그 대한민국을 꿈꾸는가에 대한 것, 또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과 전략이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질문해 봐야 하고, 이 핵추진 잠수함의 사업을 단순한 많은 돈이 들어간다, 또는 여러 가지 핵 승인이 됐다, 또 원자로 소형에 대한 기술들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지엽적인 것들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지엽적인 논쟁을 떠나서 앞으로의 사업들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을 매개로 한 외교 안보적 상황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 또 전략적 방법, 이런 것들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이것은 달콤한 우리에게 사탕이 될 수 있지만 뜨거운 불덩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다 라고 하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어떤 뭐 국가적 성과다 해서 아주 그 탑에 오른 성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몇십 년 동안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추진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승인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건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분수령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과의 그림자로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앞면에 햇빛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전략적으로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점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점 이면에 다른 점들을 계속 비난해주고 비평해주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또 지도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어떤 시각도 일각에서는 다 긍정적인 모습, 또 환호하는 모습만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애교 안보적인 문제, 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논리를 뭐 북한의 대응만을 바라보고 만든다는 것, 또는 대양 해군으로 가기 위한, 전 세계를 누비는 대양 해군으로 가겠다는 논리, 여러 가지 논리들에 어떠한 함정은 없는지, 또 반대의 논리는 없는지, 그 반대 논리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전략적 판단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국방융합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방위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산기술진흥원을 만든다든지 방산 클러스터를, 방산우주 산업 벨트를 조성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 내용들을 칼럼에 싣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수출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놓치지 말아야 할 아젠다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산업을 위해서는 노바엑스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직접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우주 산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산과 우주 산업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우주항공 방산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